이번 작품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그녀박스 8강이고요. 일단 이 작품은 설명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옆에 좀 끼워서 깊이 잠들었다 야. 시작합시다. 자, 요 녀석은요, 일단 똑같이 극작품이야. 그런데 요 녀석은 문제 세트의 구성을 좀 먼저 보고 올게.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페이지 39부터 열어보자. 열어보시면 1번 문제 이런 거 나와 있죠? 위클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주는 온달의 죽음이 평양성에 있는 반역자와 관련이 있다고 짐작하였다. 이런 식이야. 그러면 이거는 아까 우리가 천승사의 만선 봤던 거랑 똑같은 패턴 이거 기억나시지? 사건을 정확하게 장면별로 기억해서 그 지점에서의 어떤 인물의 심리 파악하고 태도 파악하고 이런 것들. 동일한 문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 문제도 보세요. 기억부터 미음의 연기에 대해서 윗글을 공연하는 본 연출자가 요청할 수 있는 내용. 자, 이거 무슨 문제? 극갈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잖아. 그쵸? 자, 그럼 이것도 답도 되게 쉬운 게, 봐봐. 니은이 답이었는데, 니은이 있는 부분을 살짝 지문을 읽어보면, 우리 참 작품 분석도 안 한 거야? 자, 공주가 먼저 말하는 장면. 나는 여기서 살기로 했느니라 라고 말했더니, 장교가 돌아오시는 분부시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돌아가서 그렇게 여쭈어라. 아니 됩니다. 뭐라? 네가 실성을 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야? 근데 연기 톤이 뭐래? 체념한 듯한 표정과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말이 돼? 문제는 쉽다. 근데 쉬운 문제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맞추고 아이씨 나는 수특 문제가 쉬워 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 문제의 의도를 봐주시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핵심이야. 자, 세 번째 문제를 말하기 앞서서 이 작품이 기본적으로 온달과 평강공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배경에 두면 이 작품은 자연스럽게 이 작품에 관련된 설화잖아, 그치? 이야기죠? 설화와 극작품은 연결해서 문제 낼 법도 하지, 당연히. 그럼 이 두 개의 연기가 나타나면 무슨 문제를 낼 수밖에 없겠어, 당연히. 공통점이나 차이점은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음? 그 문제를 문제화 시켜놓은 것 뿐이야. 자, 그래서 전체 줄거리를 먼저 좀 챙기고요. 달라지는 점 몇 가지 주안점 잡아드린 다음에 실제로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드리고 마무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온달설화 첫 번째 전체 줄거리 잠깐만. 지금 저 온달설화 평강공주 얘기 몰라요 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아예 처음 들어봤어요. 없죠? 일단 읽어보자. 고구려에 평강왕이 있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 평강공주의 이름이 평강이 아니라 평강왕의 공주야. 평강왕은 어린 공주에게 농담으로 미천한 신분의 온달에게 피지 보내겠다고 놀렸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배경 이야기가 그거잖아. 애가 자주 울어. 울보야. 그래가지고 너 자꾸 그렇게 울면 온달이한테 시집 보내 했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정말로 온달한테 시집 가야 되는 줄 아는 거지. 이 인간의 각인 효과라는 게 생각보다 어마무시하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개도 마찬가지다. 선생님 집에 강아지가 2마리 있는 건 알잖아, 그쵸? 한 둘째 녀석이 말티즈라고 했었을 거야. 이 말티즈도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어. 내 탓이야, 이건. 정말 내 탓이야. 이 녀석이 자기 몸에 손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귀여워 죽겠으면 아유 귀여워서 만지잖아. 근데 우리 강영욱 선생님이 TV나 유튜브에 나와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걔도 주체성이 있고 그치, 자신의 삶이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강제하면 안 되는 거다. 근데 그건 그때 선생님이 얘를 아기 때 키울 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아기 때 몸에 손대면 으르렁대는데 으르렁대니까 으르렁대지 말라는 의미에서 아유 괜찮아 옳지 착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얘는 이제 선생님이 손만 대면 으르렁대요. 손대면 꼬리는 난리나. 좋다고. 근데 입으로는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 이게 칭찬받는 방법이겠구나. 잘못 배운 거야. 각인이 됐어. 그래서 이 녀석은 선생님이 공을 던지고 장난을 쳐주면 하고 화를 내요. 망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아마 처음 본 사람은 선생님이 얘 때리는 줄 알 거야. 얘 사람 표현은 일종의 그거다. 그래서 지금 되게 후회를 많이 하는데 야 걔도 이런데 사람이 오죽하겠어, 그지? 각인이 돼버렸어요. 나는 그렇게 가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공주는 성장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궁에서 나와 온달과 혼인을 해버렸죠. 근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 온달이는 바보고요, 심지어. 그래서 평강공주는 자신이 들고 나왔던 금붙이나 이런 거를 팔면서 생활을 영위했었는데 여기 없는 부분이잖아. 참고로 이건 설화기 때문에 이 장면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버전에서는 그렇죠. 자꾸 금붙이를 팔아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다 보니까
온달이 물어보죠. 이제 아내는 걱정을 하죠. 이제 좀 있으면은 그 궁궐에서 가지고 나온 금문 보석이 다 떨어지는데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방법이 없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온달이 물어보는 거죠. 그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거 똥 아니냐고. 그거 왜 필요하냐고 물어봐. 아니 이거는 귀한 거다. 돈으로 만들 수 있다. 먹을 거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더니 그거 저 산에 되게 많은데 해가지고 같이 가서 보니까 금광이 있어. 그 금맥을 통째로 도사님 불러다가 옮겨버리죠. 고구려 평강왕한테요. 그래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원래 만들어져. 설화의 한 버전에서는 그래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되냐면 그냥 뛰어난 무공을 지니게 된 온달은 결국 장수가 되었고 외적을 물리쳐서 공을 세웠고 결국에 평강왕은 온달을 사위로 인정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일단 이거 스토리로 갑시다. 신라군이 국경을 침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달은 신라군을 물리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한 뒤에 근데 이런 맹세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거 플래그 세우는 거지. 보통 갔다 오면 뭘 합시다 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전쟁터로 떠나서 싸웠는데 전투 중 신라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었고 부하들이 온달의 장례를 지내려는데 관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야. 이것도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관이 안 움직여가지고 장례를 못 치르던 와중에 공주가 와서 관을 쓰다듬으면서 생사가 이미 정해졌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니 그제서야 관이 움직였다는 슬픈 설화가 있어. 슬픈 사랑 이야기야. 요게 기본적인 설화의 내용이라고. 근데 이 작품은 그 작품 안에다가 별도의 코드를 더 몇 가지 집어넣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차이점 요소야 지금. 첫 번째, 궁주의 권력의 암투 장면을 나와요. 왕권을 둘러싼 암투. 그러니까 왕이 있고 왕 밑에 왕의 계승자들이 있는데 참고로 당연히 공주 역시 계승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 물론 밖으로 아웃되어 버렸으니까 아웃 오브 안정이었지만 문제는 얘가 누굴 달고 왔어? 온달을 데리고 왔어. 다른 공주나 다른 왕위 계승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얘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겠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해책과 모략이 등장해. 그래서 다른 계승자 중에 한 명이 온달이 지금 장군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장군 밑에 수호한테 바람을 넣는 거지. 야, 지금 상황 만족해? 야, 온달이 어디 나간 사람이야? 신라 사람이라니까? 그치? 근데 고구려로 시집을 온 거야. 근데 신라 애들이 쳐들어온 거잖아. 그럼 물어보는 거지. 야, 니네 대장은 신라 사람이야. 결국에는 끝에 가서 뒤통수 칠 거라고 이 새끼들아. 정신 안 차려? 네가 먼저 죽여. 정리해. 그리고 그 뒷배는 내가 봐줄게. 빈자리는 네가 올라가라. 하겠지. 그래서 부하 장수가 배반을 하게 돼. 자는 동안 찔러버려요.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요. 신라군의 화살을 맞은 게 아니라 같은 편에게 찔리는 이야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알겠죠? 그리고 그 부하 장수의 배반으로 인해서 공주는 배신자가 있다는 걸 알게 돼. 참고로 온달이 꿈에 나타나거든. 그래서 공주의 어떤 뭐랄까 복수 다짐이 나오지만 그 복수 다짐은 결국에는 공주의 허탈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달라지는 장면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장면.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꼭 신경 써서 알아둬야 될 만한 장면은 저 정도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서 내가 보는 장면이 이 작품도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풀어보게 될 텐데 모의고사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장면들이 나오면 이 장면은 그거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장면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아니다. 그것부터 먼저 할까요? 이 앞부분에 생략된 부분을 먼저 할게요. 앞부분에 생략된 부분. 보조자료 열어주시고 62페이지 열어보십시오. 우리 습득 교재의 내용 시작하기 전 장면입니다. 챙겨주시고요. 가보자. 자, 온달이 이미 전 신라와의 전쟁에 출전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와중인데 공주의 앞에 온달의 영 등장. 영은 뭐예요? 영혼. 잠깐만, 영혼이 맞다고? 죽었다는 소리잖아. 그죠? 갑옷을 입고 투구는 벗었습니다. 온몸에 낭자한 적절한 조명과 분장으로 유명을 달리했다고 무슨 뜻이야? 죽었다는 뜻이죠? 온달의 모습을 강조하라. 됐습니까? 이런 게 바로 이 작품의 그로서의 특징 요소. 장군! 하면서 달려갑니다. 온달! 가까이 오지 마시오. 피 묻어. 장군! 가까이 오지 마시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오. 나는 이 싸움에서 기필코 이기려 하였어. 나는 싸웠어. 그리고 이겼어. 그런데 왜 장군께서 나를 죽인 것은 신라 본사가 아니오.
그것이 웬 말입니까? 나를 죽인 것은 고구려 사람이요 내 편이 그렇소 우리 사람이 나를 죽였어. 그게 누굽니까? 그 일은 아니야 급해. 근데 말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고구마를 조금씩 집어넣어요. 그죠? 이름 말해주면 될 것을 말 안 합니다. 그게 급한 게 아니오. 공주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에게 작별을 구하기 위함이오. 그렇죠? 영원한 이별입니다. 하는 이게 꿈입니까? 꿈이 아니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야 주연 배우 대사량 앞기도 압도적이죠. 장난 아니에요. 참고로 다음 페이지까지 쭉 이어집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런저런 대사를 치고 공주 하니까 장군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장군. 이윽고 새벽이 되겠으니 죽은 자는 제 몸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요. 종소리가 울립니다. 장군의 친자가 누굽니까? 그래 아까 물어봤잖아. 사람 누구냐고. 머리에 상처가 있는 장수. 잠든 나를 찌른 그 자를 내가 칼로 쳤어. 그래서 잠들었을 때 칼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최후의 반응을 한 거야. 대단하지? 자 뒷걸음질을 물러서합니다. 장군님 이름을 알려달라고. 이름을. 공주 어머니를 부탁하오 합니다. 아 고구마. 자 장군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장면이 우리 교재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유명을 달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보는 장면 역시 우리 수특 장면이 여기 보기 조절에도 똑같은 장면으로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버릴게요. 자 마저 갑시다. 관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공주가 온다를 찾아오죠. 공주가 관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장군 비록 제가 어제까지 장군이 씻었던 벌판이라 하나 이제 누구를 위해 여기 머물겠다고 이렇게 때를 쓰십니까? 장군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 집으로 가십시다. 고구려는 내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원수를 용서치 않으리다. 평양성에 가서 반역자들을 모조리 도륙을 합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뭐라 그러면서 고구려 장원수의 배반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인 거야. 자 그리고 유병장들이 자 돌아갑시다 하고 손짓을 하니까 이제 관을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라. 올라오는 관 모두 놀라는 소리. 그전에는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퇴장하죠. 공주 시녀 관 군사들이 퇴장합니다. 몇 사람은 무대에 남아있죠. 장수일이 말합니다. 공주의 노여워짐이 두렵습니다. 피씨 무슨 기밀을 알아보셨으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알긴 영혼이 와서 알려주지. 투구를 벗으라고 한 것이 증거가 아닙니까? 어떻게 할지. 너희들 혹시 배반한 녀석 있는 거 아니야? 죽어. 자기들끼리 막 틱톡 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억울합니다. 그렇겠지. 이것을 문제 삼는다 치더라도 그때 투구를 봤는데 투구의 머리를 쳐매는 상처, 피가 배어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뭐요? 배반자의 정체였던 거겠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뭐 어째서? 이토록 신라놈들과 싸운 것이 군법에 어떻게 한단 말인가? 맞지? 나 신라 사람의 칼에 맞은 거잖아. 거짓말 아니잖아.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공주보다 더 높은 분이 우리 편이야. 권력의 암투 장면입니다. 이게. 됐죠? 강사들이 웃어주고요. 가자 평양성으로. 그것에서 과연 누구의 목이 먼저 떨어지는지를 보고를 하자. 이런 얘기가 이어진 다음 아까 우리가 봤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걸으시오. 너 정명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느냐? 꺼지란 소리였지. 내 말을? 왕명을 받들고 온 사람에게? 이놈이 정말 실성했구나. 내가 돌아가면 너 어찌 될 줄 아느냐? 나는 이곳에 머물기로 하고 이미 아버님께도 여쭙고 오는 길 누가 또 나를 지시한단 말이냐? 만약 그렇다면 내가 알아서 갈 터이니 냅둬라. 안 가시겠소. 야 정소원이라면 평안하게 모셔오라는 명령이었어. 잡어. 편하게 해드려. 푹. 안녕. 됐지? 이렇게 장편이 끝나고 이 작품의 결말 장면까지도 볼게요. 본문으로 갑시다. 본문에 39페이지요. 됐지? 이어서 가보자. 대사가 말하죠. 공주 좋은 세상에서 또 만납시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대사라든가 온달 어머니의 대사를 읽진 않았지만 읽기만 해도 바로 판단되는 것들이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온달의 어머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가 모두 퇴장한 다음 무대 정면으로 조금씩 움직여 나온다. 밝은 진홍색 배자 빨간색 저고리를 말하는 거야. 성성한 백발이 강하게 대조되게 날이 저물 무렵 이 조금 전 병사들의 퇴장 무렵부터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 흰 눈은 진홍색 배자와 백발이 이루는 색채의 덩어리를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조명을 온몸 소리는 없이 입속에서 중얼거리는 표정. 자 일단은 여기서는 뭘 사용해서 시각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여기서는 뭘 사용해서 무대 장치를 사용해서 결말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는 중이지.
아까 우리가 봤던 첫 번째 만선이랑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쵸? 거기서 바람 소리 기억하시죠? 효과음 처리했었고요. 여기서는 조명과 눈발 날리는 모습으로 처리를 한 거야. 챙겨주시고 온달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눈이 오는군. 오늘은 산에서 자는 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늦는구? 누구 말하는 거겠니? 온달이야. 그러면 온달의 어머니도 미친 거예요. 그 어머니들 이렇게 다 미쳐. 그쵸? 근데 그만큼 간절한 사랑이니까. 자, 아무튼 작년에 결말 장면까지 다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 문제 역시 요즘 문학 문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치불일치 문제라든지 사건의 어떤 전개 양상 파악하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니까 이런 거 꼼꼼하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혹시 내가 그 문학 문제 푸는데 특히 산문 파트나 극 혹은 고전선문, 현대소설, 극 전부 다 마찬가지야. 일치불일치 문제를 많이 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런 꼼꼼함이 부족하진 않은가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그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끝. 오케이? 자, 그리고 일단 마지막 작품으로 넘어가 보자. 아마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작품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작가 김수영. 자, 일단은 뭐 단원의 목표는 맥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시대현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작품. 그리고 김수영 작가 역시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길 바라. 김수영 작가 아는 작품 있어? 되게 유명한 작품 많은데 너희들이 다 배웠을 법한 작품들이야.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거 무슨 작품이지? 김수영의 눈. 처음 들어. 시인이여 침을 뱉어라. 그 작품이야. 오케이? 그래? 두 번째,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난다. 그거 있지? 그 풀. 작가 김수영이에요. 오케이? 자, 김수영 시인은 민주화 항쟁의 시기를 온몸으로 겪고 거기에서의 삶의 모습을 그린 시들을 많이 쓰셨어. 그러니까 민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민주. 오케이? 아까 말했던 눈이라고 하는 시도 마찬가지였고 풀이라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의 어떤 삶의 모습을. 그리고 깨어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민주화 항쟁 시대를 살아가는 독점이 아니고 독재 시대에 우리의 적절한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를 쓰신 작가고요.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작품은 주제를 그냥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소시민적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작품. 소시민적 삶의 태도. 얘들아, 소시민적인 건 뭐야? 소시민적인 게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사는 게 소시민적인 거야? 좀 더 단순화시켜볼까? 소시민적인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럼 나쁜 거야? 이거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야 돼. 자, 소시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삶을 둘러싼 모든 일들 중에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대다수의 일반인들이야. 그렇잖아? 오케이? 이 작품 속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 국제적인 정세를 따져봤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이잖아 지금. 그치? 수없이 많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거기 있었다면 병사로 끌려갈 상황이잖아. 그치? 힘없이 사라지고 있고요. 권력이 희생되고 있죠. 근데 그런 전쟁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렇고 나는 관심 없고 나는 이번 달 내 월급이 잘 나올까? 그리고 그 월급을 받아서 우리 와이프 치킨을 사줄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해. 오케이? 그게 소시민의 삶이라는 거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는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변에 사소한 일, 사소해 보이는 일에만 집중하는 삶을 소시민적 삶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 작품은 그런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야. 오케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는데, 자, 첫 번째 구절부터 바로 갈게요.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하는 걸 시작하죠. 내가 조그만 일에 분개한다잖아요. 뭐가 나온 거야? 화자 나오고요, 대상 나오고요, 정서, 태도 나오잖아. 다 했네. 그러면 다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네. 나라는 화자가 조그만 일에만 화를 내고 있는 삶의 태도, 그게 뭐거든? 그게 소시민적 삶의 태도잖아. 그래서 왜 나는 이런 일에만 분개하는가 하면서 자신의 삶을 뭐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있는 거네.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네. 됐어?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자, 왕궁, 그리고 왕궁에 음탕이 있어. 그 대신에 나는 뭐, 잠깐만, 근데 저 왕궁은 뭘 말하는 거야? 참고로 이 작품의 제목이 고궁을 나오면서니까 아마 화자는 뭐 경복궁 투어를 갔다 왔겠지. 그리고 나오는 길이었을 거야. 근데 한 거대한 국가의 어떤 존망, 그런 것들을, 존폐 이런 여부를 막 생각하다가 앞에 있는 식당에 잠깐 배고파서 들렀겠지. 오케이? 들르고 나서 이런 일을 벌인 거야. 50원짜리 갈비에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아니, 잠깐 미리 써놓을게. 50원짜리 갈비탕에 왜 기름만 둥둥 떠있냐며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왕궁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 여기서 어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이슈를 말하는 거겠지. 요즘 말로 번역하냐면 국가적이고 어떤 역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 이슈가 음탕이라고 말했으니까 부정적 현실을 말하는 거겠지. 우리 국가의 부정적 현실이라면 되잖아. 맞아? 근데 나는 내 주변의 일에만 신경이 쓰여. 오케이? 그래서 50원짜리 갈비에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를 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자, 키워드 나왔네요. 어떻게 분개한다고요? 파란색으로 써야지. 옹졸하게.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제 삶의 태도야. 옹졸한 거지.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그러면 이 욕은 갑자기 왜 하는 거야? 왜 갑자기 년년거리고 있는 거야? 왜 이러는 거니? 자기가 그만큼 쓰레기다라는 걸 반증하고 싶은 거겠지. 욕하잖아 지금. 그쵸? 자기가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인가. 나한테 피해를 입혔다고? 나 열받은. 그래서 화를 내버리는 거야. 됐어? 욕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반복이잖아. 반복은 왜 하는 거야? 강조하기 위해서겠지. 자신의 속정과 옹졸함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됐냐? 시어의 대립적 관계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다. 계속 갑니다.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여기서 끊어가면 돼요. 난 또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야. 참고로 이게 무슨 시대 얘기라고? 독재시대 얘기라고 했었지. 민주화 항쟁이 한참이던 시절이야. 오케이?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들 이게 너희들 상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만약에 자, 어느 순간인가 TV를 틀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딱 틀자마자 제일 처음에 태극기가 나풀나풀거리고 애국가를 한번 노래한 다음에 첫 번째 코너에 무조건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하면서 시작한다고 치자. 이거는 북한이랑 뭐가 다른 거야? 참고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지. 영화관에 가잖아? 그럼 팝콘 들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일단 모두가 일어나서 오케이? 애국 제창을 해야 돼. 상상도 안 되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국기에 대한 면세를 해야 돼. 왜냐면 앞에 태극기 걸려있거든. 태극기 걸려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몸과 마음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국회 다니면 그거 있잖아. 하고 앉으면 뉴스가 나와.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떻게 오늘 하셨다.
매일매일 뉴스가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랄까 TV만 틀면은 그 관공서의 어떤 보도수단 이런 걸로만 사용됐어. TV가.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는 우리가 실제로 요구했어야 되는 마땅한 일이었겠지. 됐지? 근데 나는 그런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거나 하나 더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우리나라는 돈이 필요하잖아 지금 다시 성장을 이루려면. 근데 성장을 이룬 건 당연히 긍정적 측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덕분에 지금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것도 맞으니까요. 근데 동시에 희생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지. 혹시 영화 국제시장암? 참고로 아까 봤던 고개사라는 작품도 그 시즌이고 이 작품도 그 시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시기에 독일로 가고 그죠? 간호사로 파독 광부로 또 월남 파병도 갔어. 가서 돈 많이 벌어왔어요. 진짜로. 대신에 목숨을 희생했잖아. 그잖아? 인간성을 상실했던 사람들도 많았고요. 월남 베트남인 건 알고 있지? 젊은이들의 피와 희생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올바르지 않다 이거죠. 오케이? 좀 더 근본적이고 부정적 현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나는 화를 안 내고 대신에 나는 뭐에 대해서 화를 내냐면 20원 받으러 3번,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는 거야. 20원 달라고 하는 야경꾼만 뭐라 하고 있는 거야. 야경꾼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이때 야간 통행 금지라고 하는 계엄령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밤에 못 돌아다녔는데 그때 관리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야. 쉽게 말해서 밤에 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이죠. 자경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돈을 받았고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야 너희들 밤에 도둑 안 되게 내가 지켜주고 있잖아.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립적 시어에 의해서 작품이 전개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 갑니다.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그쵸. 옹졸함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태도를 말하는 거니까 잘 강조해놔야 될 거야. 근데 그게 유구하다. 유구하다는 건 무슨 뜻이거든? 참 오래되었다는 뜻이야. 나는 이걸 마치 전통처럼 여기고 있을 정도로 몸에 오래되었고 또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대. 이건 뭔 소릴까? 옹졸함이 내 앞에 정서로서 가로놓여 있다는 얘기는 그 옹졸함이 내 온몸을 지배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 물들어 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됐어? 나는 여기서 완전히 몸에 배어 있고요.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예시를 들어주죠. 밑에다 쓸게요. 간호사와 함께 일했던 일이야. 예를 들면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캐키고 있는 나를 보고는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지금 보면 참 돌까지는 안 들어도 참 지탄받을 만한 일이죠. 어디서 남자가 어디서 여자가 되게 어느 정식 얘기야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누가 간호사와 함께 내가 있는 모습을 정보원들이 보더니 무슨 남자가 그러고 있어요. 야 참고로 얘들아 요즘에는 남자 간호사 뭐랄까? 취업률도 엄청 높고 되게 인정받는 사람인 것들 많이 알고 있죠. 제어받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여성 간호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실신해버린 남자 뭐랄까 이런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남성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런 것들은 개무시하고 얘는 너 그거 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간호사가 꺼지 데키고 있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소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사소함이 아닌 거지. 사람 살리는 목숨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당신 뭐라고 하는 거요? 지금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난 뭐였어? 깨게 가만히 있었다.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냐고 놀린 일이 있었고 그것도 어디 앞에서? 너스들 옆에서. 오케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주 잡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 나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만 반응하고 있고 사소한 것에서만 반항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비명이시고 열거합니다 지금. 개의 울음소리를 들어놓으시고 머리
놈의 푸투령에도 지고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하나하나가 다 나한테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지. 그럼 이건 내가 어떻다는 거야. 그만큼 왜소하고 무기력함을 드러내주는 장면들 아니겠음? 내가 그만큼 나약한 존재임을 드러내주는 거. 됐죠? 내가 그렇게 참 약한 존재야 라고 하는 걸 스스로 밝히면서, 참고로 가시밭 했으니까 명사형 종결이니까 여운형성인 건 당연히 알고 있겠지. 됐죠?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래서 여기다 쓰자. 원래대로라면 어디 서 있어야 돼? 절정에 서 있어야 돼. 오케이? 근데 실제로 나는 비켜 뭐예요? 서 있지. 오케이? 가장 높은 것에, 가장 근본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고 주변의 사소한 일에 비켜서 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서 있지 뒤에 않고를 끄는 거 보이지? 우리는 이렇게 원래 한 문장으로 이어져야 되는 시행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끊어버리는 걸 보고 뭐라고 부르지? 행간걸침. 나이스. 행간걸침.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좋아요. 의도적 행간이라고 해도 돼요. 의도한 거니까요. 그럼 왜 의도한 거니? 어디다 끊는지 잘 봐. 서 있지 않고잖아. 그럼 여기서 강조되는 점은 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함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죠. 됐죠? 의도적 행간이 좀 메모 좀 해놓으시고, 없는 말이니까. 비켜 서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그것이 조금쯤 비겁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 나는 비겁한 존재야. 굿.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멍졸하게 반항하죠. 이발쟁이에게 반항한다고요. 누구한테? 땅 주인에게도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반항한다고요. 구청 직원에게도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반항한다고요. 됐어? 그럼 옆에서 뭐 땅 주인이라든가 여기다 쓸까 그냥? 땅 주인이라든가 다음에 건물주, 건물주는 간물주잖아. 못해요. 구청이나 혹은 관청의 직원들,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번역하자.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거지. 엊그제 뉴스 보니까 구청 직원이 맞나? 무슨 청 직원이었는데 그 포털 공사 뉴스를 또 도배했었죠. 그 사건이 처음 들어? 그 요즘 포털이라는 건 뭔지 알지? 눈이 막 내렸다가 거기다 염화칼슘 뿌려대고 하니까 얘가 녹아가지고 부서져. 그럼 거기에 도로에 구멍이 파이고 그걸 잘못 밟고 지나가면 큰 사고가 나거든. 그래서 막아야 되는데 구청 직원이 이제 당연히 그 보수 명령을 내렸겠지. 근데 한 네티즌이 그 사람 실명을 까버린 거야. 예를 들어 수지구청에서 일하는 탁형준 씨가 그 일 시켜놓고 지는 밤에 자더라. 그래서 지금 차가 막혀서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다.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항의 전화를 엄청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생명 수술을 마감했습니다. 이분이 스트레스 때문에. 자, 그랬더니 또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 참고로 그 사람이 정말 나빴던 거는 구청 직원은 명령을 내려놓고 쌩까고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직원이니까 책임자잖아. 와서 봤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봤었대요.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매도해버린 거지. 지는 일 시켜놓고 편하게 잠자고 있다더라. 뭐 이래서 카더라를 해버린 거야. 결국에 그렇게 생활을 마감하게 됐으니까 사람들 또 역으로 또 그런 짓을 합니다. 이거 신상 깐 녀석은 이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또 그 신상을 까버렸어. 그래서 그걸 서둘러 막아버렸지. 못 밝히게.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으로 따져보자면 그러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그래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힘든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 그 당시에는 이게 뭐야? 힘 있는 자들이었잖아. 국가직이었잖아. 국가가 모두 힘을 합쳐서 강제로 하드캐리를 하는 장면이었으니까. 그래서 힘 있는 자라는 뜻이야. 됐지? 근데 나는 그들에게는 반항하지 못하고 대신 누구에게? 아까 말했잖아. 야경꾼에게 20원짜리라고, 그렇지? 20원 때문에 화를 내고 있고 심지어 얼마? 20원 때문에 잡아봐. 50원, 20원, 10원, 5원, 1원으로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돈의 스케일이 줄어들고 있지. 이거 무슨 법이라고 그러니?
무슨 법? 점은 맞는데 점점 내려가는 거야. 층은 올라가는 방법이고. 점강. 그렇지. 점강법이라고 부르죠. 점강법은 그럼 왜 쓴 건데요? 점강법을 썼다는 것만 아는 거 알아서 의미가 없지. 이걸 써서 뭐 하는 거야? 자신이 얼만큼 사소함에 집착하는가를 좀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챙겨주시고. 자,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이런 때문에 옹졸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습지 않느냐 이런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다른 말로 번역해주세요. 이런 새들을 보고 또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죠. 자조적이라는 말 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비웃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야, 모래 알갱이가 얼마나 작은지 알잖아. 근데 모래 알갱이한테 나도 보고 내가 얼마나 작냐고 물어보고 있어. 그만큼 자기 자신이 좁은 놈이다, 속 좁은 놈이다, 옹졸한 놈이다, 비겁한 놈이다 라는 걸 반성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뭐야, 다 자연물들을 소재로 얼마큼 작으냐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점점점 생략법, 여운형성, 강조 뭐 이런 것도 잡아주시고 자조적 독백으로 문장이 끝나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참고로 이 작품 역시 2번 문제 보기를 통해서 1965년 당시 어떤 세태를 말하는 얘기가 실려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이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자, 그 뒤에 이 작품은 챙기자. 주제가 너무 유사하고 구성 방식도 너무 유사해서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작품이 하나 있어서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보조자료 68페이지를 열어주시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작품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왜 이 작품을 들고 왔을까? 주제 연계, 그 다음에 작품의 형식상 연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작품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제 소시민적 삶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될 거야. 두 번째, 이 작품도 대립적 시어에 의해서 대립적 상황에 의해서 시상이 전개될 거야. 미리 말하지만 자신의 과거의 열정과 순수함이 넘쳤던 시절과 지금 어른이 되어서 썩어버린, 소심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비판하는 양쪽의 이야기가 구조화되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빨리 가자. 4.19가 나던 셈이, 오케이. 4.19. 참고로 세미치라고 하는 건 세가 12세, 13세 할 때 그 세잖아. 연 단위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1년이 1년의 끝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12월달. 연말이라고 보면 돼. 자, 4.19가 나던 세미, 연말.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해밑줄,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을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열띤의 밑줄. 자, 그럼 이 밑줄 두 개 왜 있는지는 알겠지? 오케이. 대비잖아. 대비는 왜 하는 건데? 어느 한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어느 쪽이겠니? 열띤 토론이겠지. 차가운 시대 현실 속에서도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따지는 젊은 청년 시절의 우리의 모습이야. 됐어?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 무엇인가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잘 보세요. 무엇인가 어떤 걱정하는 태도로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언가를 위해 살리라 믿었지. 아름다운 어떤 이상을 향해서 살 거라고 믿었던 거야. 그리고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희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대포라는 건 포장마차를 말하는 건데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보통, 요즘에는 포장마차가 더 비싼데요. 옛날에는 대포는 가진 것 없는 자들, 서민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죠. 됐어요? 그리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순수한 노래를,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순수한 노래를 저마다 녹차건 불렀죠. 됐어. 이게 바로 우리의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이야. 그리고 이 노래는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이 노래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했다고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 오케이? 근데 이런석은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대. 야, 이거 뭐랑 비슷하지 않냐? 추리서정. 추리서정에서도 그렇지? 돌팔매를 던졌는데 고독한 반원을 그리면 떨어지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노래가 하늘에 닿으려고 하늘을 향해 발사했지만 그건 결국에 별똥별이 되어서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로부터 18년. 자, 18년 뒤죠? 시간 구분해 주시고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가 되어, 자, 근데 이 무엇인가가 돼버렸다는 얘기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을 아는 어른이 돼버린 걸 말하는 거겠죠? 무엇인가가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동그라미에 또 무엇인가랑 비교해 주셔야 돼. 대비시켜 주시고 혁명의 두려운 기성세대가 된 거야 우리는. 그래서 넥타이를 메고 다시 보였죠. 회비를 만원씩 꺾고
저 자식들이 안부를 못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처럼 물고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고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자, 조심하실 건, 그럼 여기서 개탄하는 건 안타까워하는 거잖아. 탄식하는 거잖아. 즐겁게 탄식하는 거냐 이게? 그 즐거움이 단순하게 해피 즐거움이야? 그럴 리가. 이 즐거움은 무슨 뜻이야? 진지하지 않다.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남 얘기다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목소리를 낮추는 게 익숙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럼 자연스럽게 억압적 시대현실을 말하는 거겠지. 옛날에 진짜로 잡혀가던 남산의 부장들 알잖아. 뭐가 잘못했다면 말이 이상하게 나가면 바로 잡혀가는 시대였습니다. 검열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아. 적지 않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집니다. 맞죠? 오케이. 지금 이제 우리는 새 속에 물든 존재가 되었어. 더 이상 순수한 어떤 열정을 위해 살지 않는다. 몇몇은 포커를 치러 갔고, 몇치서는 춤을 추러 갔고, 몇치서는 허전하게 동숭동숭하게 걸었는데요.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요. 달력을 옆에 꼈다. 무슨 뜻이라고 보자. 시간에 삶에 적응하고 있는 것. 오랜 방학 끝에 들어온 곳, 우리 옛사람이 피울린 곳에 낯선 건물들이 수상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자, 이거 중요한 소재. 플라타너스 가로수 체크.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을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지. 자,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한 플라타너스의 모습이네. 플라타너스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는 녀석이잖아. 과거의 우리를 다그치고 다시 다그친다기보다는 질책하는 느낌이겠지. 그때 순수함을 우리는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뭐한 거야? 부끄러운 거야. 그럼 성차림에게 라는 말 쓸 수 있는 거겠네? 챙겨주실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을 귓전으로 흘리면. 바람도 나에게 속삭입니다. 부끄럽지 않느냐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맞냐고. 옛날에 꿈꾸던 그 이상적인 삶은 어디 갔냐고 묻는 거겠죠? 근데 나는 그거 다 못 들은 채 짐짓 중년의 공간을 이야기하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바로 옮겼어. 그럼 여기서 늪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현실을 말하는 거겠고. 이 현실은 왜 늪으로 표현됐을까? 빠져들 수밖에 없고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늪이라는 소재에 있댔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 됐나요? 자,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에 있는 김광규의 사회도 참고삼아 소시민적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비판 얘기라서 실어놨으니까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힘들었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뒤쪽에 있는 보조자료 잘 챙겨가시고 다음 주에 얘들아 뭐 풀어오라고? 운문 1, 2, 3, 4, 5 고전 시간랑 한 대씩 두 편 말하는 거야. 쭉쭉 풀어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